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환길에 오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와 문화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데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됩니다. 코레일은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광역전철 운행료를 95%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로 단식 19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진의 권고와 소속 의원들의 설득에도 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33%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야 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등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9도, 전주와 부산 30도 등 가을답지 않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난 뒤 날씨는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엔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북한은 북러 간에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다며 의미 부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공군 비행장과 태평양 함대를 방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곳인데 이번에는 북한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정 막바지에 군사행보에서 벗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연해주 주지사와 관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군사는 물론 경제, 문화 등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김 위원장이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평양으로 출발한 가운데 북한 매체는 북러 간에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고 협력이 전략 전술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와의 전투적 단결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기간 전용 열차에서 잠을 자며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을 열며 러시아를 첫 행선지로 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도 관심입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화할 경우 북중러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러 상호 군사협력 문제는 김 위원장의 귀환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북한과 러시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언했다며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국영 러시아원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제재를 선언하지 않았고 안보리가 했다며 따라서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평등하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러는 서방의 경고에도 보란듯이 밀착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며 북러 무기거래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공개된 협정도 없지만 두 나라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북한 군사기술 지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한 시간은 4시간 정도지만 남은 방러 기간 미사일과 잠수함 등 주요 군사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고를 북한산 탄약으로 채우고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한 거래가 오갔을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다량 확보했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받아들여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내가 핵을 가진 국가로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때릴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접근이다. 주요 외신들은 북러 무기 거래 위험이 높아졌다며 이번 회담이 국제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주에 기반을 둔 정찰 자산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김정은의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하려는 야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러가 이익이 되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무역에 머물렀던 양국 관계가 훨씬 실질적인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북러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 결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는 독재 국가들의 무기 거래 논의 등에 대응할 국제사회 공조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일본, 미국 등 동맹 우방국들과 다양한 조치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후보를 정한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수도권 총선 민심을 확인할 전초전을 앞두고 각각 전현 정부를 겨냥한 심판론을 들고 나온 여야는 앞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경선에선 인지도 우위에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자신의 직상실로 치러지는 선거에 뛰게 된 김 전 구청장은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민주당의 지역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강서 정권, 지역 정권 16년 동안 구청장을 민주당에서 하면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발전이 더디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여당도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청와대 의혹을 폭로해 직상실 등 고초를 겪은 거라며 이번 선거 본질은 전 정부 심판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재출마시키는 비상식적인 작태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특혜 사면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 심판 성격이 짙은 선거라며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성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현 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 간 신경전은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선거 이상으로 거세질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좌지우지할 수도권 민심을 선거를 통해 엿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다가 선거에서 질 경우 무공천에서 공천 기류로 선회한 여당 지도부와 전략 공천을 결정한 야당 지도부 각자에게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추석 연휴까지 낀 40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민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 권고와 소속 의원들의 설득에도 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119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병원행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빈 들것과 함께 구급대원들은 철수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지금 말씀을 하셔서요. 당 지도부가 지금 계속 설득 중이고요. 이 대표가 앞으로 단식을 얼마나 더 이어갈지와 함께 이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비회기를 놔두고 굳이 체포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하려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찬반을 물어보는 표결이 없을 비회기 때 해라. 그럼 그때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포하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와 검사 탄핵을 거론한 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무관치 않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구속을 피해보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퍼부은 독설은 결국 국민들의 심판이 되어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면 전환과 자기들 또 방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앞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 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입니다.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여당과 과거 판결 논란, 재산 신고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감사원 발표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순직 해병 특검 추진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명절 민심이 걸린 추석 연휴와 총선 전초전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막장 투쟁의 피해자가 대통령이나 여당이겠나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숨을 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조롱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국회 이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야당 대표 단식장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은 사람들이 막장 투쟁이라고 조롱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즉각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 쇄신을 하라고 촉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자녀 특혜 의혹을 포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원장에 이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는 않은 정통 보수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입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 원을 재산 신고한 이 후보자는 10억 원에 달하는 처가 운영회사 비상장 주식을 지명 직전까지 재산 등록에서 누락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 취득 시점인 지난 2000년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후 신고 대상이 됐지만 규정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련 안내가 상세히 이루어졌고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뀐 2021년 재산 등록 당시 일부 법원장 재산이 400억 원 넘게 튀어 법관들 사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가족이 최근 5년 동안 받은 배당금만 2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데 더해 해외 거주 자녀들의 재산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여기에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후보자 아들은 만 20대 때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로스쿨 학생도 아니면서 별도 공고 없이 인턴으로 뽑힌 배경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과거 항소심에서 아동 성폭행범 등을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져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 객관적인 양형 실현이란 소신에 따른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하위권에 머문 법원장 다면 평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늘 안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 복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전후로 파업 기간 멈췄던 열차 운행을 차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KTX는 오늘 오후 5시, 일반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대비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각종 소송 등을 학교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이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교권 침해 보험 가입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닥 반응이 뭐 그런 것까지 꼭 쓸 일이 있겠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의 한정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에 교사들은 자기들이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을 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2021년 기준 33%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716만 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0.81로 한 세대 전인 1991년 1.71명의 반도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줄면서 하반기 첫 경상수지는 겨우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불황에 빠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수출 내수 부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들어 처음 나온 7월 경상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수입액이 워낙 크게 줄어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4, 4분기 되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가 지금 회복되는 상황이지 우리 경제가 지금 불황에 빠진 상황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흐름과 같은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발 변수로 수출이 반등을 시작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들 역시 매출 증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버팀목인 내수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7월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 위축의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친 수입의 급감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도소매업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소매업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소비 많이 불안하죠.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커지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서 차익을 보고 되팔고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300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거제에서는 4,600만 원 안팎의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를 운용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출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을 설립하게 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사들인 뒤 빠른 출고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 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하면 차이는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반도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간직한 가야 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등재 추진 10여 년 만에 이룬 쾌거로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6건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계유산 등재를 끈질기게 추진해온 문화재청과 경남, 경북, 전북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관,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번성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 등이 해당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한 가야를 잘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등재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추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갯벌에 이어 16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반구천 안각화와 한양 수도성곽 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주말 동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와 안개로 인해 출근길 교통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전주 22.7도, 부산은 2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경기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소나기와 강한 볕에 대비해서 우산 겸 양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김 위원장이 탑승한 장갑 열차가 어제 러시아 연해주 기차역에서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임시 계단을 밟고 열차에 올라탄 김 위원장은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에 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도 전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4박 6일간 미국을 찾는 윤 대통령 방미 관전 포인트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적 왕따에게 지원을 구걸한다는 원색적인 비판 속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노골적인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는 그래서 폐쇄적 독재 정권의 공조에 맞선 국제사회 대응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건 매우 오래전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최초로 공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면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북러 군사협력은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국제사회는 더 결속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1일 새벽 나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안보 위협 대 협의, 조율을 약속했듯 한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대립 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입니다. 최종 투표를 2달 앞두고 윤 대통령은 30개 넘는 빡빡한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 홍보와 지지 요청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대국의 최고위급을 대면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 부산 박람회의 비전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거듭 약속하고
새로운 AI 질서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은 그래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지 꼭 일주일 만에 4박 6일 뉴욕 일정을 시작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시작한 제20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대변 임명이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북한 내외에서 유통되는 독립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달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에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병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혐의 등을 총망라해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빠르면 오는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어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 비판에 나섭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며 최근 발표된 개각인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닷새 전에 시작한 철도노조 전면 파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전국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그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노조는 이번 파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국토부와 코레일과의 협상 정도에 따라 2차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 승객들과 마중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KTX 열차 운행 중단을 알리는 붉은 글씨가 가득합니다. 파업 초기와 같은 혼란은 사라졌지만 열차가 감축되고 잇따라 지연되는 탓에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면서 표를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전날 밤에 취소난 자리가 있어서 그거를 겨우 잡고 이번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예고한 기간대로 진행한 뒤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코레일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파업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편된 부산 서울간 KTX 시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 방법만이 국토부가 불러온 좌석 축소와 열차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노조 관계자는 열차 수요가 큰 추석 명절 기간에 추가 파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1차 파업보다 노조원 참가율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모바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마친 뒤 노사 간 진행된 대화를 바탕으로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 주차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쯤 주차장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긴급 체포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2종이 검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부산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14톤 냉동 탑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냉동 생선 등이 타 1,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바퀴 안에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 눈입니다. 올해 초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사건 이후 관계가 냉랭한 미국과 중국이 연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최고의 외교 안보 참모가 전격 회동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몰타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와 양안의 평화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위원은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등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안보 대화 채널은 미중 관계의 돌파구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비밀회동 직후 첫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I'm happy we had found time to meet, and I look forward to a candid and forthright discussions like all the discussions we've had thus far. 是我们第一次以视频的方式会晤，看到老朋友感到很高兴。 이번 회동 역시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추정입니다. 두 나라는 향후 몇 개월간 추가 고위급 접촉과 주요 분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Whether it's at UNGA or whether it is after UNGA, sometim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t is still our expectation that Secretary Blinken will host Foreign Minister Wang Yi here in the United States.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남극의 해빙이 관측사상 역대 최소 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남극해에 떠있는 해빙 면적은 1,700만 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한 1986년보다 100만 제곱킬로미터 작습니다. 이는 영국 국토 면적의 5배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BBC는 설명했는데요. 영국 엑서터 대학 소속 빙하학자 마틴 시거트 교수는 우리가 남극의 거인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7일 독일 푼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전쟁은 발발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린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결국 나토의 일원이 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독일 옥토버페스트가 개장하자마자 행사장 내 롤러코스터 2대가 추돌해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10시 10분쯤 민헨 옥토버페스트 행사장 내 지옥 번개 롤러코스터 열차가 엔진 이상으로 출발하지 못하면서 뒤따라 들어오던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고 행사장 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독일 빌트암존탁 등이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태국 정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타위신 신임 총리는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의료용 소비는 허용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미술계에서 큰 관심을 모은 김환기 회고전에 약 15만 명의 유료 관람객이 방문해 호암미술관 최다 관람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호암미술관 재개관정으로 개막해 지난 10일 끝날 때까지 김환기 회고전에 15만 명 가까운 유료 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호암미술관이 1982년 4월 개관한 이래 역대 유료 관람객 중 최다 기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오는 22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슈가가 다가오는 22일을 기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과 올해 4월 입대한 제이홉에 이어 슈가가 세 번째입니다. 1993년생인 슈가는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전주 22.7도, 부산은 2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경기 북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